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가 전투를 마치고 생존해서 돌아온 전투기의 총알 자국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투기의 조종석이나 엔진 같은 중요한 부분에는 총알 맞은 흔적이 별로 없고 앞뒤 날개 부분에 총 맞은 흔적들이 몰려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앞뒤 날개 부분을 좀 보강하면 전투기가 좀 안전해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때 한 수학자가 전혀 상반된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엔진이든 조종석이든 날개든 전투기의 각 부분이 총알에 맞을 확률은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의 조종석과 엔진에는 적군의 총탄 흔적이 없다는 건 오히려 그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살아서 귀환을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총알 흔적이 없는 엔진과 조종석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남은 데이터만 분석해서 나머지 실패한 데이터는 무시하는 걸 우리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편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점에 깔려있는 자기계발서들인데요. 이런 책들은 잘 알려진 성공의 예들만 늘어놓을 뿐 잘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0억 넘게 벌었다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0억 원을 날린 사람들의 얘기는 책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죠. 세미나나 강연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혹시 우리가 빠져있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는 아닌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국회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이 문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게 뭐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경제상식과 상품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세상에는 참 신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야,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시간,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들이 아주 항의가 많습니다. 조 네. 대표님한테. 왜요? 무릎을 자꾸 치게 만드셔서 아프다고.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상품 들고 오셨어요?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 하나랑요. 그리고 식사 대용이나 운동할 때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가루 드시는 타서 분들, 먹는 분들 많죠.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편리한 휴대용 제품, 예, 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 커피는 뭐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기라고 설명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카페에 가서 뭐 4, 5천 원짜리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고른 산 원두를 가지고 네. 미리 집에서 갈아와서 그거를 병에다 담아와서 내가 직접 내려 마시겠다. 네. 근데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기 하면 예. 조금 장비가 크거나 그렇죠. 또는 전기에 연결을 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뜨겁게 해서 뭐 뜨거운 물로 내리거나 네. 증기로 하던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물을 또 끓여야 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머신기 자체가 또 그래야 전기랑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하나씩 자주 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커피 이 가루로 내서 내려서, 직접 네. 내려서 드시는 분들은 있으나 네. 아니 휴대용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생긴 거는
텀블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긴 보온병이나 이런 병처럼 생겼는데요. 보통 텀블러라고 하는 그런 네. 제품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상단 부분에 토끼 귀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토끼 귀처럼 이렇게 양 끝에 손잡이가 달렸고요. 네. 이 레버가 위아래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버인데 이 레버가 바로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갖고 오신 게 그거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머신기, 에스프레소 머신기라고 하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 제품을 보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태리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손으로 내려서 레버로 압력을 가해서 수동으로 내리는 에스프레소 머신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증기를 내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필요하지만 예. 보통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추출이 되잖아요. 예. 그게 고압이 아니라 필요하죠. 예. 레몬즙이나 무슨 과일즙을 짤 때 손으로 직접 짜는 그런 기계를 보셨죠. 네네. 예. 약간 그런 레버가 달려 있어서 커피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꽉 짜서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이런 제품이 이태리의 카페 같은 데 가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손으로 다 내려주고 하고 네. 또 핸드드립 해주는 커피랑은 맛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예. 이걸 개발했던 그 사장님이 영국에서 원래는 건축을 공부를 하셨대요. 어허. 그래서 건축 일을 하면서 유럽을 많이 다니고 그때 당시에 같이 룸메이트로 일하던 같이 있던 친구가 이태리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이 레버 에스프레소 머신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맛을 떠올렸구나. 네, 본 거죠. 어. 그런데 이거를 휴대용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예. 우연히 이제 어떤 그 창업 지원금 이런 공모전에 네. 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돼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이고 작게 만들었고 손으로 압력만 가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전기도 필요 없고요. 뜨거운 물이랑 원두 커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나 혹은 커피숍에서 네. 커피 내리는 장면을 봤는데 네. 일단은 커피 가루를 내서요. 그 가루를 어딘가에 집어넣으니까 네. 뭔가 칙 소리 내면서 네. 그 증기. 증기로 찌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네. 증기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나와서 나와서 그 커피 가루에 있던 그 성분을 원액을 추출해내는 거겠죠.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강한 압력도 가해진다는 가해지는 말씀이시죠. 것이고요. 어. 기계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휴대용 에스프레소 추출기는 손으로 압력을 겁니다. 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네. 그럼 그래서 뜨거운 증기는 어디서 나와요? 뜨거운 증기는 뜨거운 물을 위에다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어디든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편의점 가면 컵라면 불도 있고 그러니까 있고 또 회사에 가면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뜨거운 물은 구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제일 상단 위에 집에서 담아온 원두 네. 그 분말을 이제 집에서 채워오고요. 병 안에. 그냥 회사에 가서 뜨거운 물만 점심때 식사하고 그 위에 부어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레버를 위로 당긴 다음에 그대로 토끼기를 내리듯이 양쪽으로 쫙 내려주면 압력이 가해진다. 압력이 가해져서 그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저는 눈앞에서 갖고 오신 제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저 포도주 코르크 막에 딸 때 스크루 방식 아니라 좌우에서 이렇게 손잡이로 해서 쭉 내려서 올리는 방식 있죠? 네. 그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요 상단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네. 이게 어떤 제품일까라고 이제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한테 다 그 와인 따게 이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 그냥 커피 가루를 거름 종이로 내리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독특한 네, 맛이 그리고 나요? 네, 이 제품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제품이 12가지의 그 부품으로 층층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레버가 있기 때문에 레버도 있고요. 실린더, 피스톤, 필터도 있고 중간중간에 템퍼라는 거에서 이제 네. 커피를 눌러주는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12개의 층이 결합돼서 하나의 텀블러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중에서 거름 종이가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다 재사용이 가능한 네. 파손되거나 부러지지 않은 이상은 오랫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고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 전기나 이런 거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가지고도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웬만한 제품들은 사실은 수동이 먼저 나오고 네. 이건 너무 불편한데 싶을 때 자동이 나오고.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건 거꾸로 필요하면 당연히 전기 꽂아서 만들면 되잖아 해서 자동이 먼저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수동으로 하면 갖고 다닐 수 있는데 라고 거꾸로 개발을 한 이상한 형태군요. 네. 그리고 음.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원하는 그 커피 원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네. 뭐 끓는 물만 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편의성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무선을 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선이 많이 보이니까 좀 지저분해 콘센트 꽂을 보이기도 데가 하고. 없어요. 가전제품 맞아요. 많아드는데. 네. 예. 그러느니 그냥 이렇게 무선으로 야 이거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중에 거꾸로 이제 전기선 안 꽂아도 되도록 네. 그러면 저절로 휴대용이 될 테니 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휴대성을 높였다라는 것이 네.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제품이 좀 무겁거나 크거나 너무 부피가 커서 들고 다닐 수는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차라리 전기 꽂아놓고 자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예,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선만 없앤다고 해서 이런 제품의 장점이 부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연구 많이 했겠어요. 이걸 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랬을 것이고. 이건 얼마쯤에 판답니까 그럼?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출시는 안 됐는데 아마존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99불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10만 원? 네. 자, 그럼 또 어떤 제품 또 하나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커피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예. 그런 바틀인데요. 원데이 바틀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원데이 보틀. 네, 뭐 하루에 이거 한 병만 있으면 돼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텀블러 안에 보충제를 담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둔 게 이 제품의 그냥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그 텀블러 안에 쪽 가운데에 약간 차를 걸러내는 거름망처럼 생겼는데 사실 생긴 거는 네. 거름망은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생긴 것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네. 예전에 아기들이 있는 그 엄마들은 외출을 할 때 네. 분유 따로 네. 그다음에 젖병 따로 이렇게 해서 뭐 보온병에 물 따로. 네, 그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타주잖아요. 타먹죠 중간에.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유심히 보면요. 네. 가방에 예. 단백질 보충제 따로 텀블러 통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은 뭐 운동하는 어디 곳에 있을 어디 테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네. 따로따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물병으로 주로 쓰다가 보충제를 먹을 때는 거기다 보충제를 또 가루 넣어서 타서 마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제품은 한가운데 그 보충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에 필요한 보충제를 거기다 담아 오는 거예요. 네. 담아왔다가 그 보충제를 안 마실 때는 그냥 물을 담아서 물로 마시는 거죠. 그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섞이지는 않습니다. 생긴 거 보면 지금 물통, 휴대용 물통 중간쯤 어딘가에 네. 보충제 가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데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다 그냥 물 담아 먹어도 가루는 가루대로 별도로 분리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운동을 하면서는 이제 물을 마시고 운동 끝나고 나서 보충제를 먹을 때는 그 상단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네. 그 버튼을 펌핑을 해서 누르면 이 가루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텀블러 안으로. 이게 적정량이 떨어지는데 예. 이 텀블러 밑바닥에는 75cc, 150cc 이렇게 눈금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75cc나 150cc 그 두 종류로 가장 많이 드신다고 해요. 물의 양인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텀블러, 예, 그렇죠. 그렇죠. 양, 보충제를 전체 먹는 양인 이렇게 거죠. 톡 가루를 떨어뜨리고 나서 여기까지 물 채우세요 이 말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쉐이킹을 한 다음에 마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네. 텀블러 안에 그냥 채워서 갖고 다녀라. 그리고 적정량을 가장 농도도 딱 맞춰서 먹을 수 있게 눈금을 표시해 준. 해놓고. 네, 네. 그거 뭐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되지 싶은데 사실은 따로따로 갖고 다녔다가 그거 비닐봉지 열어서 가루 붓고 물 넣고 쏟아지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딱 버튼 하나 누르고 물만 담으면 바로 흔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충제를 안 먹으니까 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쉐이커는 많더라고요. 보충제를 섞어주는 쉐이커는. 잘 안 섞이니까 그죠? 예. 물에 안 넣거든요. 네, 예. 쉐이커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충제랑 같이 되어 있고 딱 이 컨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근데 이건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네.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는 엄마들도 네. 분유 먹일 때 굉장히 편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음. 물만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네.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요. 다만 아기들은 이제 빨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 네. 거기서 뭐 그렇죠. 거기에 네, 젖꼭지가 필요한 아기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야, 이것도 옵션으로 젖꼭지 붙여서 팔면 전혀 다른 시장이. 네, 아기용으로 나와도 네. 괜찮을 거. 유아용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뭐 이게 뭐 이렇게 단계 하나 줄인 게 정말 이걸로 돼 하지만 사람은 저도 당해보니까 당했다고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이게 뭐가 하나 살짝 편해지잖아요. 네. 다시 뒤로 잘 못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참 보면 이 사람이 참 경험으로 느낍니다. 야, 오늘 로그인디 조영웅 대표와 함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즉석에서 압력을 가해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에스프레소기,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대용 단백질 보충제 혼합기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두 가지 아이디어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수동으로 거꾸로 바꾸는 것에서 아이디어 찾으면 네. 꽤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네. 저는 좀 그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 콘센트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콘센트 없는 곳에서 좀 충전할 게 없나? 라는 네. 생각을 네. 가끔 해요. 태양열로 충전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서 하는 거. 수동으로 충전시키는 방식의 충전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가볍게 휴대하기 좋게 나오면 좋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도 네. 같고 맞아요. 뭔가 흔드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러네요. 로그인디 조영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최근에 KT가 임원들 명의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형식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치자금 제도의 감독 허점,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취재 수첩 갖고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공익단체들의 기부금 모집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네. 우리가 낸 기부금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역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시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다른 기부금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받는 기부금, 정치인들의 후원금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후원금이면 후원금이지 굳이 왜 쪼개며? 일단 그런 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 단체에 후원을 할 때는 얼마까지 후원해야 된다는 한도가 없습니다. 예. 연봉을 다 통 크게 기부를 해도 되는데 정치 후원금은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이 하면은 유착관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고 정치 후원을 할 수 있고 특히 한 후원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한 곳이나 특정 국회의원 한 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다시 연간 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좋아도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다. 특정인에게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연간 특정인에게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인적 사항과 기부 금액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 예.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 밑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음.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직원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자. 다만 우리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24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공개 대상이 아닌 거죠. 3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기부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을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데 단체의 이름도 개인정보도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여러 명이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후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이 특정 국회의원한테 뭐 돈을 좀 주고 싶으면 네. 그냥 그 의원이 좋아서는 아닐 거고 뭔가 좀 네. 얻고 싶은 게 서로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네. 돈을 보내고 싶은데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보내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왜 KT 직원들이 이 특정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100명씩이나 보냈지? 뭐 이런 의심이 생기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되지 않게 직원들 명의로 하나하나 보낸다 이 말인 거군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예를 들면 KT가 한 10억 원 이런 식으로 특정 국회의원한테 후원하면 안 됩니까? 그건? 네, 그게 지금은 정치 후원금이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저기 후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원래는 가능했는데 이게 2002년에 한나라당 찻대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트럭에다가 현금 다발을 실어가지고 정치 자금을 한 800억 정도 한나라당에 건넸는데 네. 이후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 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주로 기업이나 단체가 아쉽겠죠. 사실은 네.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아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기부를 못하니까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쪼개기 후원을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회사가 국회의원한테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네. 국회의원 쪽에서도 후원금을 좀 대가로 받고 싶을 텐데 네. 기업이 직접 하는 방법이 없으니 네. 기업 직원들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또 직원 이름까지 공개되니까 네. 쪼개서 300만 원 이하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예. 이거 그럼 공개가 안 되면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그럼 알아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수십 명이 후원을 하니까 제보가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나 이거 보내라고 시켰다. 나 네. 말고도 수백 명이 보냈다. 네, 그리고 뭐 양심선언. 양심선언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인지가 되면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쪼개기 후원금이 맞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데 네. 그러면 이게 처벌의 근거가 또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정치자금법 31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자금은 당연히 안 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단체와 관련한 자금이냐라는 것이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2009년에 이제 청목회 사건이라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청목회. 예, 청목회. 예, 청목회는 청원 경찰 친목 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 단체가 이제 청원 경찰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국회 상임 및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 단체 간부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은 청목회가 그 후원금은 청목회의 회원들이 냈지만 청목회가 후원금 모집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은 후원금을 청목회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후원금은 회원들이 냈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돈이나 단체의 돈을 직원들 명의만 이용해서 쪼개서 보내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네. 그건 아니고 직원들의 개인 돈을 보냈더라도 그게 직원의 자발적인 송금이 아니라 특정 단체나 기업이 야 김기덕 과장 조대리 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제 돈 왜 보냅니까? 다음 달에 보너스 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 돈이지만 그건 회사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단체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회사 돈 보낸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뭐 안 보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KT는 왜 보냈답니까? KT 같은 게 지금 아직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좀 그 이후에 좀 많이 또 나오지 않아서 보도로 알려진 내용만 보면 황창규 KT 회장이 이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일단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의 출처가 뭐냐. 법인카드를 카드깡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임원들이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 법인카드 카드깡 한 후에 나중에 그 카드 결제 대금은 회사 돈으로 결제할 테니 그냥 회사 돈 받아서 후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후원 목적이 있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그냥 단체 자금인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 네.
그러면 쪼개기 후원금을 왜 보내지 말라는 건지도 알겠고 네. 보내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내고 이렇게 네. 물밑자금 오가면 특정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이 매수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보낸 쪽이 처벌받으면 받는 국회의원도 같이 처벌받습니까? 규정이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5년에 S5일이 직원들 500명 정도를 동원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한 총 5천만 원 정도를 당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후원을 했었는데 네. 이게 공장을 자기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청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후원금을 건넨 S5일의 당시 회장 유죄 그리고 후원금을 받은 문석호 의원도 유죄 둘 다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갔다가 다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벌금형. 좀 어렵게 이렇게 유죄가 드러난 거고. 근데 다수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난 그런 단체가 나한테 쪼개기 후원한지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돈 보내는 줄 알았다. 네. 또는 청탁 같은 거 받은 적도 없어. 라고 하면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대체적으로 이렇다 보면 보좌진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쪼개기 후원을 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O일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5천만 원을 보낼 거면 네.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비밀이 보장되니까 네네. 한 20명 정도 직원만 동원하면 300만 원씩만 하면 6천만 원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500명이나 동원해서 10만 원씩만 보냈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연말정산에서 그 정치자금에 대한 그 소득공제 혜택 주는 게 10만 원이니까 그걸 그냥 딱 거기까지만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서로 손실이 없도록 그러려고 그랬나 보네요. 예, 그 자세한 이유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이 일단 먼저 선두에서 보내고 네. 직원들도 보내고 했으니까 이제 맨 위에 회장이 보내니까 또 직원들도 또 따라서 보냅시다.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단돈 10,000원만 보내도 누가 보냈는지 알게 이게 뭐 그럼 명단이 번거로워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거 저 엑셀 파일로 쭉 정리하는 건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다 공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금은 이제 300만 원인데 연간 인적정보 공개 기준이 예. 예전에는 120만 원으로 지금부터 좀 낮춰진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120만 원만 넘어도 다 공개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08년에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3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간 규제가 완화된 거죠. 예. 이걸 누가 규제를 완화했냐? 당연히 후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완화를 했고. 이거 근데 법 바꾸려면 이 법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완화합니다. 이걸 설명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그런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개정 이유를 보려고 봤더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에 대한 설명은 뚜렷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자금법의 여러 문구들이 바꾸면서 같이 이제 슬쩍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인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를 하려면 정치자금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나서지가 않는 게 예.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수십 건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인적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막론하고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네. 아니면 불편하다. 네.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늘 평소에도 저도 드는 생각이 이거 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네. 국회의원이 받는 돈 세비나 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 문제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정치자금 문제나 네. 그런 류의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말고 다른 쪽에서 뭔가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해도 하게 해야지 스스로에 대한 거를 스스로 법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저라도 머뭇거려질 것 같은데요. 네, 셀프 개혁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헌법기관들이 이제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이런 인적 공개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정당 후원 제도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당 후원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되자 헌재가 이제 위헌 판결을 하면서 맞아 정당 후원금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주면서 다만 부대 조건을 단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정당 후원회는 허용을 하는데 네. 다만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서 모든 기부 내역에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한 상세 신원을 그것도 상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라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네. 그런데 국회가 법을 정작 이제 받아서 개정을 할 때는 정당 후원의 부활만 넣고 나머지는 다 뺀 거예요. 그 과거에는 국회의원 개인한테 그 후원하는 건 허용이 되어 있었고 네네. 특정 정당한테 보내는 건 안 됐는데 네. 누군가 그걸 왜 정당한테는 후원금 못 보내냐라고 네. 헌법 소원을 내서 네. 헌재가 그래 정당한테도 주는 게 맞다. 네. 그러나 주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줬는지 일원 한 푼이라도 다 공개하는 게 옳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재의 그런 판결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뒷부분은 빼고 네. 정당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정당 이런. 후원회가 부활이 됐죠. 그러면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네, 무기명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럼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은 후원금만 있습니까? 즉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활동비를 나라에서 주는 세비하고 네, 본인 재산 네, 아니면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무기명으로 보낼 수 있는 이 후원금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혹은 허용되어 있는 다른 루트가 또 있습니까? 통칭해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당비, 예. 국고 보조금, 기탁금, 후원금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기부금의 성격이 있는 게 기탁금, 후원금인데 다시 받는 주체의 기준으로 보면 당이 받는 것이 당비와 당비, 국고 보조금, 그리고 예. 기탁금. 예.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이 받는 것이 후원금. 물론 어허. 이제 후원금을 정당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말씀하신 오늘 주제인 후원금 말고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기탁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탁금은 뭐예요? 기탁금은 이제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예. 기탁하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맡기면 선관위가 일정한 기준, 뭐 의석수나 뭐 선거 득표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당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구한테 가도 좋으니 이건 정치인들에게 써주십시오라고 내는 돈이 있다면 네, 그거를 모아서 나눠주는 게 기탁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기탁을 하더라도 예. 제 돈이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주세요 이런 돈이면 네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한테 주세요라고 찍어서 보내는 건 후원금이고. 네네. 그래서 이게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후원금을 보낼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기탁금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내는 건 됩니다. 네네. 기탁금은 잘 안 들어오겠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후원금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네. 국회의원 후원금 이제 299명에게 총 540억 원이 모였거든요. 네. 1인당 한 1억 8천만 원꼴. 연간. 네, 연간 540억 원. 그런데 예. 작년에 기탁금은 4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기탁금의 10배가 넘는 것이죠. 그렇겠어요. 누구나 정치 성향이라는 건 있는데 아무나 주세요라고 하는 돈을 쉽게 주겠습니까? 네. 40억이나 모였네요. 그래도. 예, 이 40억도 사실 성격을 보면 누가 냈느냐. 공무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탁금을 내는 사람의 70%가 공무원이고요. 네. 또 이 기탁금이 4분기에 80%가 몰리고 또 금액을 보면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전액 환급을 받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탁금이 99%. 그래서 세 가지 통계를 종합하면 예. 공무원들의 연말정산용 제도로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참? 예를 들면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이하로 보내면 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보냈다. 네, 공무원이면 특정 정당한테는 안 될 테니까 기탁금으로 보냈을 것이고 네. 10만 원을 보내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은 되돌려 예, 받습니까? 다 돌려받습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낸 금액의 15%. 그러니까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네. 10만 원 일단 전액 공제 받고 나머지 네. 90만 원의 15% 예. 대략 한 13만 5천 원 정도를 추가로 더 공제 받아서 100만 원 내면 한 23만 원 정도 공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나는 연말정산에서 무슨 세테크나 이런 걸 해보려고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낸다. 이거는 안 되네요. 어차피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번거롭기만 한 것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문화의 발전을 해주자 이렇게 좀 뭐 그럴 수도 자체적 있겠네요. 캠페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무슨 회사도 직원들이 그렇게 보낼 때 네, 10만 원 내면 10만 원은 돌려받으니까 네, 그냥 회장님이 내셨다고 하니 우리 회사에서 점검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냥 냅시다. 네. 이렇게 움직였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후원금은 좀 늘고 있습니까? 연간 추이 같은 걸로 보면? 일단 기탁금은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기탁금이 한때는 한 100억 원까지 갔었는데 연간 지금은 40억 원. 이게 근데 줄어드는 이유들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있고. 옛날에는 10만 원 내면 11만 원 돌려받았잖아요. 예, 뭐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같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연말에 세테크 하려면 정치자금 10만 원씩 내면 11만 원 돌려받으니까 네. 기타금 많이 모였겠다 싶어요. 뒤늦게 네. 생각하니. 예. 그리고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데 그 주기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회의원 한 사람당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예. 선거가 있는 해 여기서 선거란 것은 이제 총선, 지방선거, 대선 전국 단위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예. 선거가 있으면 2배 그러니까 4억 원까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예.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작년과 올해는 다 3억 원씩. 계속 이제 한도가 뭐 2년에 한 번은 최소한 늘어나니까 꾸준히 네. 후원금은 이제 들어오는 대략 것이죠. 1인당 3억 정도. 네. 근데 인기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3억 이상도 몰릴 것도 같은데요. 네, 한도는 뭐 인기가 있든 없든 누구나 3억까지만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들어온 돈은 어떡합니까? 예, 실제 이제 더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박주민 의원이 후원금이 3억 5천만 원이 모였거든요. 예. 3억 원까지 모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계좌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오버된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하거나 국고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예외 사유로 이제 모금 한도의 20%까지는 예. 다음 연도로 2월을 할 수 있습니다. 3억 6천까지는 일단은 받을 수 있다. 네. 대신 이제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모금 한도가 빠지는 줄어들겠죠. 거죠. 6천만 예. 원은. 네. 그래서 6천만 원은 3억 5천 온 거는 다 받았겠군요. 네. 그러니까. 받고 대신 올해는 이제 모금 한도 3억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규정이 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이 후원금 받으면 네. 어디다 썼는지를 네. 어디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쓰겠습니다 하고 쓰면 되는 겁니까? 공개를 정확하게 말하면 공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거는 정해진 기간 한 3개월 정도 하고 딱 문을 닫습니다. 음. 또 하나는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건 공짜는 아니고 수수료를 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좀 절차들이 좀 까다롭고 번거로운 편이죠. 이거는 정보도 조금 굳이 부실하고. 문서를 만들어 놨다면 네.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네. 왜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라는 걸 굳이 하도록 하죠? 공개 안 할 정보도 아니고 심지어 한 3개월 정도는 선관위에서 늘 오픈해서 사무실로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라고 표현한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인적 정보 공개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법을 바꾸면 간단한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 자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네. 우리가 뭐 IT 강국이기도 하고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의무화하자 시스템이 있으니까라는 법 개정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국회가 이걸 안 받는 거죠. 네. 선관위는 법을 발의할 수 없고 개정 의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안 받으면 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 입법 같은 것도 국회가 발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하고 싶은 건 법 잘 만들더만요. 네네. 근데 선관위는 이제 정부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 의견만 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써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 용도의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원금 받아서 네.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 먹든가 아니면 뭐 옆에 의원이 후원금이 적은데 내가 보기에 이 의원 괜찮은 의원인데 싶으면 남는 후원금 좀 주기도 하든가 네. 다양한 용도는 괜찮습니까? 용도는 크게 이제 용도를 이제 쓰지 말라는 것 네 가지만 있습니다. 가계 지원, 그러니까 본인 생활비, 가계, 생활비 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빚을 탕감하는 거, 자기 빚, 네. 또는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의 회비로 쓰는 거, 그리고 자기의 취미 여가 활동,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아이스크림은 취미 여가 활동에 들어가서 안 되겠군요. 아이스크림을 가족들끼리 먹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지지자들하고 먹으면 근데 이게 돈에 꼬리표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의원이 세비도 한 1년에 뭐 1억 넘게 받고 맞습니다. 후원금이 한 1억쯤 들어오면 이게 무슨 돈으로 사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럼 그렇습니다. 세비는 다 생활비로 쓰고 후원금으로 정치자금 쓰는 거 하고 네. 뭐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좀 어떻게 제도나 이런 걸 좀 바꾸면 좋을까요? 취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있긴 있네요.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도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단돈 뭐 10만 원 내는 것까지도 일일이 인적을 공개하지만 않으면 항상 이렇게 기업들이 직원들 동원해서 단체들이 회원들 동원해서 쪼개기 후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투명화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모금 이제 정보 공개 기준인 300만 원을 좀 낮추면 그러니까 강화를 하면 좋겠고 예. 또 하나 지금 현재는 정보 공개를 할 때 직업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 회사원이라고 표시를 하면 사실 어느 회사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특정 거죠. 회사 괄호 열고 뭘 쓰든가 네, 어떤 그래서 회사인지 예, 단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소속을 표기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속을 표기하면 확실하게 기업이나 단체의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은 300만 원 넘는 사람 인적은 공개하는데 네. 그냥 회사원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예, 대부분 회사원으로 나오고 아니면 무직, 뭐 가정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려면 근처에 다른 무직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비밀리에 주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맹점이 하나 있는 게 계속 아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말씀도 드렸는데 연말정산을 안 하는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돌려받는 거죠. 정치자금을. 그런 점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점도 좀 문제가 돼서 좀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게 뭐 텍스 리펀 하듯이 정치자금 리펀 제도라고 이게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정 금액까지는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하든 말든 동일하게 리펀을 해주자. 뭐 이런 10만 원까지는. 예,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건 네, 사실상 개인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후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세금으로 후원하는 거잖아요. 10만 원까지는. 그렇죠. 그 말은 박수익 기자나 제가 낸 돈으로 후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의지만 들어가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세 사람 중에 네. A가 10만 원을 내서 네, 특정 정치를 후원하고 네, 10만 원 돌려받으면 사실은 A가 후원한 것이 형식이지만 네, A는 돈 나간 게 결국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라 세금이 A를 살짝 거쳐서 특정 정치인에 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 세금은 A, B, C 세 사람이 골고루 낸 것이니 네, B와 C는 그 사람 돕고 싶지 않은데 B와 C의 주머니 돈이 거기로 간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B와 C도 해라는 뜻이긴 한데 예, 예. 글쎄요. 이거 정치자금 내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내야지 그거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하는 게 꼭 네. 옳은가 싶기는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당 잣대기 사건 이후에 이제 네. 도입이 됐을 때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 거죠. 법인 단체 기부금이 막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생각은 떠오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인 후원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게 맹점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나갔던 퀴즈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5G에서 G는 뭐의 약자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제너레이션의 약어였습니다. 제너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5G 휴대폰은 5세대라는 뜻이고요. 4세대 휴대폰보다 한 세대가 더 진화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에 KT가 임원들 명의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형식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치자금 제도의 감독 허점,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취재 수첩 갖고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공익단체들의 기부금 모집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네. 우리가 낸 기부금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역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시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기부금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받는 기부금, 정치인들의 후원금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후원금이면 후원금이지 굳이 왜 쪼개며? 일단 그런 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 단체에 후원을 할 때는 얼마까지 후원해야 된다는 한도가 없습니다. 예. 연봉을 다 통 크게 기부를 해도 되는데 정치 후원금은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이 하면은 유착 관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고 정치 후원을 할 수 있고 특히 한 후원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한 곳이나 특정 국회의원 한 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다시 연간 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좋아도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다. 특정인에게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연간 특정인에게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인적 사항과 기부 금액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 예.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 밑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음.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직원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자. 다만 우리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24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공개 대상이 아닌 거죠. 3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기부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을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데 단체의 이름도 개인정보도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여러 명이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후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이 특정 국회의원한테 뭐 돈을 좀 주고 싶으면 네. 그냥 그 의원이 좋아서는 아닐 거고 뭔가 좀 네. 얻고 싶은 게 서로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네. 돈을 보내고 싶은데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보내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왜 KT 직원들이 이 특정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100명씩이나 보냈지? 뭐 이런 의심이 생기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되지 않게 직원들 명의로 하나하나 보낸다 이 말인 거군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예를 들면 KT가 한 10억 원 이런 식으로 특정 국회의원한테 후원하면 안 됩니까? 그건? 네, 그게 지금은 정치 후원금이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저기 후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원래는 가능했는데 이게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트럭에다가 현금 다발을 실어가지고 정치 자금을 한 800억 정도 한나라당에 건넸는데 네. 이후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 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주로 예, 기업이나 단체가 아쉽겠죠. 사실은 네.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아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기부를 못하니까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쪼개기 후원을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회사가 국회의원한테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네. 국회의원 쪽에서도 후원금을 좀 대가로 받고 싶을 텐데 네. 기업이 직접 하는 방법이 없으니 네. 기업 직원들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또 직원 이름까지 공개되니까 네. 쪼개서 300만 원 이하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예. 이거 그럼 공개가 안 되면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그럼 알아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수십 명이 후원을 하니까 제보가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나 이거 보내라고 시켰다. 나 네. 말고도 수백 명이 보냈다. 네. 그리고 뭐 양심선언. 양심선언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인지가 되면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쪼개기 후원금이 맞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데 네. 그러면 이게 처벌의 근거가 또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정치자금법 31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의 자금은 당연히 안 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단체와 관련한 자금이냐라는 예. 것이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2009년에 이제 청목회 사건이라고 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의 상징과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청목회. 예, 청목회. 예, 청목회는 청원 경찰 친목 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 단체가 이제 청원 경찰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서 예. 관련된 국회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 단체 간부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은 청목회가 그 후원금은 청목회 회원들이 냈지만 청목회가 후원금 모집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은 후원금을 청목회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후원금은 회원들이 냈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돈이나 단체의 돈을 직원들 명의만 이용해서 쪼개서 보내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네. 그건 아니고 직원들의 개인 돈을 보냈더라도 그게 직원의 자발적인 송금이 아니라 네. 특정 단체나 기업이 네. 야, 김기덕 과장, 조대리 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제 돈 왜 보냅니까? 아, 다음 달에 보너스 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 돈이지만 그건 회사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단체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회사 돈 보낸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뭐 안 보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KT는 왜 보냈답니까? KT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좀 그 이후에 좀 많이 또 나오지 않아서 보도로 알려진 내용만 보면 예. 황창규 KT 회장이 이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일단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의 출처가 뭐냐. 법인카드를 카드깡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임원들이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 법인카드 카드깡 한 후에 나중에 그 카드 결제 대금은 회사 돈으로 결제할 테니 네. 그냥 회사 돈 받아서 후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후원 목적이 있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그냥 단체 자금인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 네. 그러면 쪼개기 후원금을 왜 보내지 말라는 건지도 알겠고, 네. 보내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내고, 이렇게 네. 물밑자금 오가면 특정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이 매수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보낸 쪽이 처벌받으면 받는 국회의원도 같이 처벌받습니까? 규정이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5년에 S5일이 직원들 500명 정도를 동원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한 총 5천만 원 정도를 당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후원을 했었는데, 네. 이게 공장을 자기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청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후원금을 건넨 S5일의 당시 회장 유죄, 그리고 후원금을 받은 문석호 의원도 유죄, 둘 다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갔다가 다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벌금형. 좀 어렵게 이렇게 유죄가 드러난 거고. 근데 다수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난 그런 단체가 나한테 쪼개기 후원한지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돈 보내는 줄 알았다. 네. 또는 청탁 같은 거 받은 적도 없어. 라고 하면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대체적으로 이렇다 보면 보좌진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쪼개기 후원을 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SO일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5천만 원을 보낼 거면 네.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비밀이 보장되니까 네네. 한 20명 정도 직원만 동원하면 300만 원씩만 하면 6천만 원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500명이나 동원해서 10만 원씩만 보냈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연말정산에서 그 정치자금에 대한 그 소득공제 혜택 주는 게 10만 원이니까 그걸 그냥 딱 거기까지만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서로 손실이 없도록 그러려고 그랬나 보네요. 예, 그 자세한 이유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이 일단 먼저 선두에서 보내고 네. 직원들도 보내고 했으니까 이제 맨 위에 회장이 보내니까 또 직원들도 또 따라서 예, 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단돈 10,000원만 보내도 누가 보냈는지 알게, 이게 뭐 그럼 명단이 번거로워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거 저 엑셀 파일로 쭉 정리하는 건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다 공개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금은 이제 300만 원인데 연간 인적 정보 공개 기준이 예. 예전에는 120만 원으로 지금부터 좀 낮춰진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120만 원만 넘어도 다 공개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08년에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3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간 규제가 완화된 거죠. 예. 이걸 누가 규제를 완화했냐? 당연히 후원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완화를 했고. 이거 근데 법 바꾸려면 이 법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완화합니다. 이걸 설명할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그런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개정 이유를 보려고 봤더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에 대한 설명은 뚜렷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자금법의 여러 문구들이 바꾸면서 같이 이제 슬쩍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인적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를 하려면 정치자금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나서지가 않는 게 예.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수십 건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인적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막론하고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네. 아니면 불편하다. 네.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늘 평소에도 저도 드는 생각이 이거 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네. 국회의원이 받는 돈 세비나 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선거구 문제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정치자금 문제나 네. 그런 류의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 말고 다른 쪽에서 뭔가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해도 하게 해야지 스스로에 대한 거를 스스로 법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저라도 머뭇거릴 것 같은데요. 네, 셀프 개혁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헌법기관들이 이제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이런 인적 공개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헌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정당 후원 제도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당 후원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되자 헌재가 이제 위헌 판결을 하면서 맞아. 정당 후원금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주면서 다만 부대 조건을 단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정당 후원회는 허용을 하는데 네. 다만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서 모든 기부 내역에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한 상세 신원을 그것도 상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라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네. 그런데 국회가 법을 정작 이제 받아서 개정을 할 때는 정당 후원에 부활만 넣고 나머지는 다 뺀 거예요. 과거에는 국회의원 개인한테 후원하는 건 허용이 되어 있었고 네네. 특정 정당한테 보내는 건 안 됐는데 네. 누군가 그걸 왜 정당한테는 후원금 못 보내냐라고 네. 헌법 소원을 내서 네. 헌재가 그래 정당한테도 주는 게 맞다. 네. 그러나 주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줬는지 이런 한 푼이라도 다 공개하는 게 옳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헌재의 그런 판결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뒷부분은 빼고 네. 정당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정당 후원회가 부활이 됐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네. 무기명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럼 받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은 후원금만 있습니까? 즉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활동비를 나라에서 주는 세비하고 네. 본인 재산 네. 아니면 1인당 300만 원까지는 무기명으로 보낼 수 있는 이 후원금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혹은 허용되어 있는 다른 루트가 또 있습니까? 통칭해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당비, 예. 국고 보조금, 기탁금, 후원금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기부금의 성격이 있는 게 기탁금, 후원금인데 다시 받는 주체 기준으로 보면 당이 받는 것이 당비와 당비, 국고 보조금, 그리고 예. 기탁금. 예.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이 받는 것이 후원금. 물론 이제 후원금을 정당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말씀하신 오늘 주제인 후원금 말고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기탁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탁금은 뭐예요? 기탁금은 이제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탁하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맡기면 선관위가 일정한 기준 뭐 의석수나 뭐 선거 득표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당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누구한테 가도 좋으니 이건
정치인들에게 써주십시오라고 내는 돈이 있다면 네. 그거를 모아서 나눠주는 게 기탁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기탁을 하더라도 예. 제 돈이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주세요 이런 돈이면 네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한테 주세요라고 찍어서 보내는 건 후원금이고. 네네. 그래서 이게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후원금을 보낼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기탁금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내는 건 됩니다. 네네. 기탁금은 잘 안 들어오겠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후원금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네. 국회의원 후원금 이제 299명에게 총 540억 원이 모였거든요. 네. 1인당 한 1억 8천만 원 걸. 연간. 네, 연간 540억 원. 그런데 예. 작년에 기탁금은 40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기탁금의 10배가 넘는 것이죠. 그렇겠어요. 누구나 정치 성향이라는 건 있는데 아무나 주세요라고 하는 돈을 쉽게 주겠습니까? 네. 40억이나 모였네요. 그래도. 예, 이 40억도 사실 성격을 보면 누가 내느냐, 공무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통계를 보면 기탁금을 내는 사람의 70%가 공무원이고요. 네. 또 이 기탁금이 4분기에 80%가 몰리고, 또 금액을 보면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전액 환급을 받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탁금이 99%. 그래서 세 가지 통계를 종합하면 예. 공무원들의 연말정산용 제도로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참. 예를 들면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이하로 보내면 네, 예를 들면 10만 원을 보냈다. 네, 공무원이면 특정 정당한테는 안 들 테니까 기탁금으로 보냈을 것이고 네. 10만 원을 보내면 연말정산에서 그 10만 원은 되돌려 예, 받습니까? 다 돌려받습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낸 금액의 15%. 그러니까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네. 10만 원 일단 전액 공제 받고 나머지 네. 90만 원의 15% 예. 대략 한 13만 5천 원 정도를 추가로 더 공제 받아서 100만 원 내면 한 23만 원 정도 공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나는 연말정산에서 무슨 세테크나 이런 걸 해보려고 기탁금이나 후원금을 낸다. 이거는 안 되네요. 어차피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번거롭기만 한 것이니까. 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문화의 발전을 해주자 이렇게 좀 뭐 그럴 수도 자체적 있겠네요. 캠페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무슨 회사도 직원들이 그렇게 보낼 때 네. 10만 원 내면 10만 원은 돌려받으니까 네. 그냥 회장님이 내셨다고 하니 우리 회사에서 점검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냥 냅시다. 네. 이렇게 움직였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후원금은 좀 늘고 있습니까? 연간 추이 같은 걸로 보면? 일단 기탁금은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기탁금이 한때는 한 100억 원까지 갔었는데 연간 지금은 40억 원. 이게 근데 줄어드는 이유들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니냐라는 뭐 해석도 있고. 옛날에는 10만 원 내면 11만 원 돌려받았잖아요. 예, 뭐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같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연말에 세테크 하려면 정치자금 10만 원씩 내면 11만 원 돌려받으니까 네. 기탁금 많이 모였겠다 싶어요. 뒤늦게 네. 생각하니. 예. 그리고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데 그 주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회의원 한 사람당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예. 선거가 있는 해 여기서 선거란 것은 이제 총선, 지방선거, 대선 전국 단위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예. 선거가 있으면 2배, 그러니까 4억 원까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예.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작년과 올해는 다 3억 원씩. 계속 이제 한도가 뭐 2년에 한 번은 최소한 늘어나니까 꾸준히 네. 후원금은 이제 들어오는 대략 것이죠. 1인당 3억 정도. 네. 근데 인기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이 3억 이상도 몰릴 것도 같은데요. 네, 한도는 뭐 인기가 있든 없든 누구나 3억까지만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들어온 돈은 어떡합니까? 예, 실제 이제 더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박주민 의원이 후원금이 3억 5천만 원이 모였거든요. 예. 3억 원까지 모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계좌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오버된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하거나 국고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예외 사유로 이제 모금 한도의 20%까지는 예. 다음 연도로 2월을 할 수 있습니다. 3억 6천까지는 일단은 받을 수 있다. 네. 대신 이제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모금 한도가 빠지는 줄어들겠죠. 거죠. 6천만 원은. 네.
그래서 6천만 원은 3억 5천 온 거는 다 받았겠군요. 네. 그러니까. 받고 대신 올해는 이제 모금한도 3억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규정이 있네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이 후원금 받으면 네. 어디다 썼는지를 네. 어디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 쓰겠습니다 하고 쓰면 되는 겁니까? 공개를 정확하게 말하면 공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요거는 정해진 기간 한 3개월 정도 하고 딱 문을 닫습니다. 또 하나는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건 공짜는 아니고 수수료를 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좀 절차들이 좀 까다롭고 번거로운 편이죠. 이거는 정보도 조금 굳이 부실하죠. 문서를 만들어 놨다면 네.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네. 왜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굳이 하도록 하죠? 공개 안 할 정보도 아니고 심지어 한 3개월 정도는 선관위에서 늘 오픈해서 사무실로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라고 표현한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인적 정보 공개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법을 바꾸면 간단한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의지가 없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 자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네. 우리가 뭐 IT 강국이기도 하고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의무화하자 시스템이 있으니까라는 법 개정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국회가 이걸 안 받는 거죠. 네. 선관위는 법을 발의할 수 없고 개정 의견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안 받으면 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부 입법 같은 것도 국회가 발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하고 싶은 건 법 잘 만들더만요. 네네. 근데 선관위는 이제 정부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 의견만 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써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 용도의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원금 받아서 네.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 먹든가 아니면 뭐 옆에 의원이 후원금이 적은데 내가 보기에 이 의원 괜찮은 의원인데 싶으면 남는 후원금 좀 주기도 하든가 네. 다양한 용도는 괜찮습니까? 용도는 크게 이제 용도를 이제 쓰지 말라는 것 네 가지만 있습니다. 가계 지원, 그러니까 본인 생활비, 가계, 생활비 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빚을 탕감하는 거, 자기 빚, 네. 또는 향후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의 회비로 쓰는 거, 그리고 자기의 취미 여가 활동,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아이스크림은 취미 여가 활동에 들어가서 안 되겠군요. 아이스크림을 가족들끼리 먹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지지자들하고 먹으면. 근데 이게 돈에 꼬리표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의원이 세비도 한 1년에 뭐 1억 넘게 받고 맞습니다. 후원금이 한 1억쯤 들어오면 이게 무슨 돈으로 사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럼 그렇습니다. 세비는 다 생활비로 쓰고 후원금으로 정치자금 쓰는 거 하고. 네. 뭐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좀 어떻게 제도나 이런 걸 좀 바꾸면 좋을까요? 취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있긴 있네요.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도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단돈 뭐 10만 원 내는 것까지도 일일이 인적을 공개하지만 않으면 항상 이렇게 기업들이 직원들 동원해서 단체들이 회원들 동원해서 쪼개기 후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투명화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모금 이제 정보 공개 기준인 300만 원을 좀 낮추면, 그러니까 강화를 하면 좋겠고, 예. 또 하나 지금 현재는 정보 공개를 할 때 직업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 회사원이라고 표시를 하면 사실 어느 회사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특정 회사 괄호 열고 뭘 쓰든가 네, 어떤 회사인지 예, 단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소속을 표기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속을 표기하면 확실하게 기업이나 단체의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은 300만 원 넘는 사람 인적은 공개하는데 네. 그냥 회사원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예, 대부분 회사원으로 나오고 아니면 무직, 뭐 가정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려면 근처에 다른 무직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비밀리에 주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맹점이 하나 있는 게 계속 아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말씀도 드렸는데 연말정산을 안 하는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돌려받는 거죠, 정치자금을. 그런 점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점도 좀 문제가 돼서 좀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게 뭐 텍스 리펀 하듯이 정치자금 리펀제도라고 이게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정 금액까지는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하든 말든 동일하게 리펀을 해주자. 뭐 이런 10만 원까지는. 예,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건 네, 사실상 개인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후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세금으로 후원하는 거잖아요. 10만 원까지는. 그렇죠. 그 말은
박수익 기자나 제가 낸 돈으로 후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의지만 들어가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세 사람 중에 A가 10만 원을 내서 특정 정치를 후원하고 10만 원 돌려받으면 사실은 A가 후원한 것이 형식이지만 A는 돈 나간 게 결국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라 세금이 A를 살짝 거쳐서 특정 정치인에 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 세금은 A, B, C 세 사람이 골고루 낸 것이니 B와 C는 그 사람 돕고 싶지 않은데 B와 C의 주머니 돈이 거기로 간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B와 C도 해라는 뜻이긴 한데 예. 글쎄요. 이거 정치자금 내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내야지 그거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하는 게 꼭 옳은가 싶기는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 거죠. 법인 단체 기부금이 막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생각은 떠오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인 후원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게 맹점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나갔던 퀴즈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5G에서 G는 뭐의 약자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제너레이션의 약어였습니다. 제너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5G 휴대폰은 5세대라는 뜻이고요. 4세대 휴대폰보다 한 세대가 더 진화된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콘센트 꽂을 보이기도 데가 하고. 없어요. 가전제품 맞아요. 많아드는데. 네. 예. 그러느니 그냥 이렇게 무선으로 야 이거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중에 거꾸로 이제 전기선 안 꽂아도 되도록 그러면 저절로 휴대용이 될 테니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휴대성을 높였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제품이 좀 무겁거나 크거나 너무 부피가 커서 들고 다닐 수는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나 차라리 전기 꽂아놓고 자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단순히 선만 없앤다고 해서 이런 제품의 장점이 부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한지 그러려면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연구 많이 했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랬을 것이고. 이건 얼마쯤에 판답니까 그럼?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출시는 안 됐는데 아마존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99불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 10만 원? 네. 자, 그럼 또 어떤 제품 또 하나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커피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바틀인데요. 원데이 바틀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원데이 보틀. 뭐 하루에 이거 한 병만 있으면 돼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텀블러 안에 보충제를 담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둔 게 이 제품의 그냥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 텀블러 안에 쪽 가운데에 약간 차를 걸러내는 거름망처럼 생겼는데 사실 생긴 거는 거름망은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생긴 것이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예전에 아기들이 있는 그 엄마들은 외출을 할 때 분유 따로 그다음에 젖병 따로 이렇게 해서 뭐 보온병에 물 따로 그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타주잖아요. 타먹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유심히 보면요. 가방에 단백질 보충제 따로 텀블러 통 있고요. 그러니까 물은 뭐 운동하는 곳에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물병으로 주로 쓰다가 보충제를 먹을 때는 보충제를 거기다 또 가루 넣어서 타서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품은 한가운데 그 보충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에 필요한 보충제를 거기다 담아오는 거예요. 담아왔다가 그 보충제를 안 마실 때는 그냥 물을 담아서 물로 마시는 거죠. 그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섞이지는 않습니다. 생긴 거 보면 지금 물통, 휴대용 물통 중간쯤 어딘가에 보충제 가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데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다 그냥 물 담아 먹어도 가루는 가루대로 별도로 분리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운동을 하면서는 이제 물을 마시고 운동 끝나고 나서 보충제를 먹을 때는 그 상단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펌핑을 해서 누르면 이 가루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텀블러 안으로. 이게 적정량이 떨어지는데 예. 이 텀블러 밑바닥에는 75cc, 150cc 이렇게 눈금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75cc나 150cc 그 두 종류로 가장 많이 드신다고 해요. 물의 양인가 봐요? 네네. 아, 그러니까 텀블러, 예, 그렇죠. 그렇죠. 양 보충제를 전체 먹는 양인 이렇게 거죠. 톡 가루를 떨어뜨리고 나서 여기까지 물 채우세요 이 네, 말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쉐이킹을 한 다음에 마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네. 텀블러 안에 그냥 채워서 갖고 다녀라. 아. 그리고 적정량을 가장 농도도 딱 맞춰서 먹을 수 있게 눈금을 그렇게 표시해준. 해놓고. 네, 네. 그거 뭐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되지 싶은데 사실은 따로따로 갖고 다녔다가 그거 비닐봉지 열어서 가루 붓고 물 넣고 쏟아지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딱 버튼 하나 누르고 물만 담으면 바로 흔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충제를 안 먹으니까 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쉐이커는 많더라고요. 보충제를 섞어주는 잘 쉐이커는. 안 섞이니까 그죠? 예. 물에 안 넣거든요. 네, 예. 쉐이커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충제랑 같이 되어 있고 요 딱 이 컨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근데 이건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네.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는 엄마들도 네. 분유 먹일 때 굉장히 편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물만 담아가지고 흔들어서 네.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요. 다만 아기들은 이제 빨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거기서 뭐 그렇죠. 거기에 네, 젖꼭지가 필요한 아기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야, 이것도 옵션으로 젖꼭지 이거 붙여서 팔면 전혀 다른 시장이. 네, 아기용으로 나와도 네. 괜찮을 거, 유아용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뭐 이게 뭐 이렇게 단계 하나 줄인 게 정말 이걸로 돼야 하지만 사람은 저도 당해보니까 당했다고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이게 뭐가 하나 살짝 편해지잖아요. 네. 다시 뒤로 잘 못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보면 이 사람이 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가 전투를 마치고 생존해서 돌아온 전투기의 총알 자국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투기의 조종석이나 엔진 같은 중요한 부분에는 총알 맞은 흔적이 별로 없고 앞뒤 날개 부분에 총 맞은 흔적들이 몰려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앞뒤 날개 부분을 좀 보강하면 전투기가 좀 안전해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때 한 수학자가 전혀 상반된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엔진이든 조종석이든 날개든 전투기의 각 부분이 총알에 맞을 확률은 같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비행기의 조종석과 엔진에는 적군의 총탄 흔적이 없다는 건 오히려 그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살아서 귀환을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총알 흔적이 없는 엔진과 조종석을 더 보강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남은 데이터만 분석해서 나머지 실패한 데이터는 무시하는 걸 우리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편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점에 깔려있는 자기 개발서들인데요. 이런 책들은 잘 알려진 성공의 예들만 늘어놓을 뿐 잘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0억 넘게 벌었다는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00억 원을 날린 사람들의 얘기는 책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죠. 세미나나 강연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혹시 우리가 빠져있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는 아닌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국회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이 문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게 뭐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경제상식과 상품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세상에는 참 신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야, 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시간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들이 아주 항의가 많습니다. 조 네. 대표님한테. 왜요? 그 무릎을 자꾸 치게 만드셔서 아프다고.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아이디어 상품 들고 오셨어요?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 하나랑요. 그리고 식사 대용이나 운동할 때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 가루 드시는 타서 분들, 먹는 분들 많죠.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한 편리한 휴대용 제품, 예, 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 커피는 뭐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기라고 설명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카페에 가서 뭐 4, 5천 원짜리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고른 산 원두를 가지고 네. 미리 집에서 갈아와서 그거를 병에다 담아와서 내가 직접 내려 마시겠다. 네. 근데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기 하면 예. 조금 장비가 크거나 그렇죠. 또는 전기에 연결을 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뜨겁게 해서 뭐 뜨거운 물로 내리거나 네. 증기로 하던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물을 또 끓여야 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머신기 자체가 또 그래야 전기랑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하나씩 그 자주 드시는 분들은 집에서 커피 이 가루를 내서 내려서, 직접 내려서 드시는 분들은 있으나 네. 아니 휴대용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생긴 거는 텀블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긴 보온병이나 이런 병처럼 생겼는데요. 보통 텀블러라고 하는 그런 네. 제품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상단 부분에 토끼 귀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토끼 귀처럼 이렇게 양 끝에 손잡이가 달렸고요. 네. 이 레버가 위아래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버인데 이 레버가 바로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갖고 오신 게 그거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머신기, 에스프레소 머신기라고 하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 제품을 보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태리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손으로 내려서 레버로 압력을 가해서 수동으로 내리는 에스프레소 머신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끓는 물이나 뜨거운 증기를 내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필요하지만 예. 보통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추출이 되잖아요. 예. 그게 고압이 아니라 필요하죠. 예. 레몬즙이나 무슨 과일즙을 짤 때 손으로 직접 짜는 그런 기계를 보셨죠. 네네. 예. 약간 그런 레버가 달려 있어서 커피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꽉 짜서 내려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이런 제품이 이태리의 카페 같은 데 가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손으로 다 내려주고 하고 네. 또 핸드드립 해주는 커피랑은 맛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예. 이걸 개발했던 그 사장님이 영국에서 원래는 건축을 공부를 하셨대요. 어허. 그래서 건축 일을 하면서 유럽을 많이 다니고 그때 당시에 같이 룸메이트로 일하던 같이 있던 친구가 이태리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랑 같이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이 레버 에스프레소 머신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맛을 떠올렸구나. 본 거죠. 그런데 어. 이거를 휴대용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예. 우연히 이제 어떤 그 창업 지원금 이런 공모전에 네. 이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돼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이고 작게 만들었고 손으로 압력만 가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전기도 필요 없고요. 뜨거운 물이랑 원두 커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나 혹은 커피숍에서 네. 커피 내리는 장면을 봤는데 네. 일단은 커피 가루를 내서요. 그 가루를 어딘가에 집어넣으니까 네. 뭔가 칙 소리 내면서 네. 그 증기. 증기로 찌는 건가 싶더라고요. 네. 네. 증기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나와서 그 커피 가루에 있던 그 성분을 원액을 추출해내는 거겠죠.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강한 압력도 가해진다는 가해지는 말씀이시죠. 것이고요. 어. 기계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휴대용 에스프레소 추출기는 손으로 손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겁니다. 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네.
그럼 그래서 뜨거운 증기는 어디서 나와요? 뜨거운 증기는 뜨거운 물을 위에다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어디든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편의점 가면 컵라면 물도 있고 도 그러니까 있고 또 회사에 가면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뜨거운 물은 구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제일 상단 위에 집에서 담아온 원두 네. 그 분말은 이제 집에서 채워오고요. 병 안에. 그냥 회사에 가서 뜨거운 물만 점심때 식사하고 그 위에 부어서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레버를 위로 당긴 다음에 그대로 토끼기를 내리듯이 양쪽으로 쫙 내려주면 압력이 가해진다. 압력이 가해져서 그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저는 눈앞에서 갖고 오신 제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저 포도주 코르크 막에 딸 때 스크루 방식 아니라 좌우에서 이렇게 손잡이로 해서 쭉 내려서 올리는 방식 있죠? 네. 그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요 상단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네. 이게 어떤 제품일까라고 이제 SNS에 올렸더니 친구들한테 다 그 와인 따게 이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겠군요. 네. 그냥 커피 가루를 거름 종이로 내리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독특한 네, 맛이 그리고 나요? 네, 이 제품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제품이 12가지의 그 부품으로 층층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레버가 있기 때문에 레버도 있고요. 실린더, 피스톤, 뭐 필터도 있고 중간중간에 템퍼라는 거에서 이제 커피를 눌러주는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12개의 층이 결합돼서 하나의 텀블러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뭐 거름 종이가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다 재사용이 가능한 뭐 파손되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오랫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고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전기나 이런 거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물만 가지고도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웬만한 제품들은 사실은 수동이 먼저 나오고 네. 이건 너무 불편한데 싶을 때 자동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건 거꾸로 필요하면 당연히 전기 꽂아서 만들면 되잖아 해서 자동이 먼저 나오고 네. 근데 이게 수동으로 하면 갖고 다닐 수 있는데 라고 거꾸로 개발을 한 이상한 형태군요. 네. 그리고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커피 원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끓는 물만 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편의성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무선을 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선이 많이 경험으로 느낍니다. 오늘 로그인디 조영근 대표와 함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즉석에서 압력을 가해서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에스프레소기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대용 단백질 보충제 혼합기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두 가지 아이디어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수동으로 거꾸로 바꾸는 것에서 아이디어 찾으면 꽤 다양하게 나오겠어요. 저는 좀 그 휴대폰 충전기 같은 거 콘센트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콘센트 없는 곳에서 좀 충전할 게 없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태양열로 충전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거. 수동으로 충전시키는 방식의 충전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가볍게 휴대하기 좋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도 같고 맞아요. 뭔가 흔드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로그인디 조영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최근에 KT가 임원들 명의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형식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치자금 제도의 감독 허점,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취재 수첩 갖고 오셨는데 지난번에는 공익단체들의 기부금 모집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낸 기부금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 역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시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부금의 형태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받는 기부금, 정치인들의 후원금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후원금이면 후원금이지 굳이 왜 쪼개며? 일단 그런 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 단체에 후원을 할 때는 얼마까지 후원해야 된다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봉을 다 통 크게 기부를 해도 되는데 정치 후원금은 후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이 하면은 유착 관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후원을 할 수 있고 정치 후원을 할 수 있고 특히 한 후원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한 곳이나 특정 국회의원 한 명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다시 연간 5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좋아도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다. 특정인에게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연간 특정인에게 3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인적 사항과 기부 금액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 예.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 밑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음.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어떤 직원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자. 다만 우리의 정보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24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공개 대상이 아닌 거죠. 3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기부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을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데 단체의 이름도 개인정보도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여러 명이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후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기업이 특정 국회의원한테 뭐 돈을 좀 주고 싶으면 네. 그냥 그 의원이 좋아서는 아닐 거고 뭔가 좀 네. 얻고 싶은 게 서로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네. 돈을 보내고 싶은데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보내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왜 KT 직원들이 이 특정 의원한테 이렇게 많이 100명씩이나 보냈지? 뭐 이런 의심이 생기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 되지 않게 직원들 명의로 하나하나 보낸다 이 말인 거군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예를 들면 KT가 한 10억 원 이런 식으로 특정 국회의원한테 후원하면 안 됩니까? 그건? 네, 그게 지금은 정치 후원금이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저기 후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원래는 가능했는데 이게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트럭에다가 현금 다발을 실어가지고 정치 자금을 한 800억 정도 한나라당에 건넸는데 네. 이후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 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주로 예, 기업이나 단체가 아쉽겠죠. 사실은 네.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아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기부를 못하니까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쪼개기 후원을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회사가 국회의원한테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네. 국회의원 쪽에서도 후원금을 좀 대가로 받고 싶을 텐데 네. 기업이 직접 하는 방법이 없으니 네. 기업 직원들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보내는데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또 직원 이름까지 공개되니까 네. 쪼개서 300만 원 이하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예. 이거 그럼 공개가 안 되면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그럼 알아냅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수십 명이 후원을 하니까 제보가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나 이거 보내라고 시켰다. 나 네. 말고도 수백 명이 보냈다. 네. 그리고 뭐 양심선언. 양심선언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인지가 되면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쪼개기 후원금이 맞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데 네. 그러면 이게 처벌의 근거가 또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정치자금법 31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체의 자금은 당연히 안 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단체와 관련한 자금이냐라는 예. 것이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2009년에 이제 청목회 사건이라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청목회. 예, 청목회. 예, 청목회는 청원 경찰 친목 협의회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 단체가 이제 청원 경찰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로비하기 위해서 예. 관련된 국회 상임 및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 단체 간부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유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면은 청목회가 그 후원금은 청목회 회원들이 냈지만
청목회가 후원금 모집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은 후원금을 청목회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후원금은 회원들이 냈지만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돈이나 단체의 돈을 직원들 명의만 이용해서 쪼개서 보내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네. 그건 아니고 직원들의 개인 돈을 보냈더라도 그게 직원의 자발적인 송금이 아니라 네. 특정 단체나 기업이 네. 야 김기덕 과장 조대리 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제 돈 왜 보냅니까? 아 다음 달에 보너스 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 돈이지만 그건 회사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단체의 컨트롤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회사 돈 보낸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뭐 안 보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KT는 왜 보냈답니까? KT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좀 그 이후에 좀 많이 또 나오지 않아서 보도로 알려진 내용만 보면 황창규 KT 회장이 이제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일단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의 출처가 뭐냐. 법인카드를 카드깡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임원들이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그 법인카드 카드깡 한 후에 나중에 그 카드 결제 대금은 회사 돈으로 결제할 테니 네. 그냥 회사 돈 받아서 후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후원 목적이 있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그냥 단체 자금인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 네. 그러면 쪼개기 후원금을 왜 보내지 말라는 건지도 알겠고 보내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내고 이렇게 물밑자금 오가면 특정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이 매수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보낸 쪽이 처벌받으면 받는 국회의원도 같이 처벌받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5년에 S5일이 직원들 500명 정도를 동원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한 총 5천만 원 정도를 당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후원을 했었는데 이게 공장을 자기들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후원금을 건넨 S5일의 당시 회장 유죄 그리고 후원금을 받은 문석호 의원도 유죄 둘 다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갔다가 다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벌금형. 좀 어렵게 이렇게 유죄가 드러난 거고. 근데 다수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난 그런 단체가 나한테 쪼개기 후원한지 몰랐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돈 보내는 줄 알았다. 네. 또는 청탁 같은 거 받은 적도 없어. 라고 하면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